안녕하세요. 전 60대 중반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하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익명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말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요. 들어가는 나이처럼 주책도 늘어가는 건지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나쁘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스스로에게는 많은 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일이라 다시 한 번 더 느슨해진 마음을 잡아보려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질책과 꾸짖음은 안 해주셨으면 하네요. 저에게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남편의 목숨과 제 청춘을 바쳐서 키워온 아들이었죠. 남편 사이에서 낳은 예쁜 아들과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도중 화마가 저희를 덮쳤어요. 새벽에 일어난 불로 인하여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미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상태에서 화재 상황을 알게 되었던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무 루바로 되어 있는 집은 빠르게 불길이 번져갔죠.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저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주변 이웃들의 만류에 붙잡히게 되었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소방대원들의 도착에 맞춰 남편도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이웃들에게 풀려날 수 있었던 저는 아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죠. 아직 유치원생인 아들은 다행히 불길 하나 스친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저는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죠.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저에게 기대어 있는 것도 겨우 버티고 있었죠. 제가 남편을 보려 몸을 틀자 남편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불길 안에 너무 오랜 시간 있어 흡입 화상이 있었고 유독가스 또한 너무 많이 마셔 혼수 상태에 있었죠. 나중에 어린 아들에게 들었던 상황으론 불길을 보고 무서웠던 아들이 침대 밑으로 숨었고 그로 인해 아들을 찾던 남편이 불길 속에 오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겨우 아들을 찾아내어 멀어져가는 정신을 붙잡고 구출해낸 거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삶의 의지를 보이며 노력해 주었지만 결국 병상을 일어나지 못했죠. 언제까지 제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았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알았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하늘에도 전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구해온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남편을 마음속으로 떠나보내지도 못한 채 전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보란듯이 잘 키워야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려고 했죠. 여자 혼자서 일을 하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런 집안 형편에서도 아들에게만큼은 뭐든 제일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하는 건 남편에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아들은 제 기대에 맞춰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혼자 일을 하는 저를 끔찍하게 생각해 주었죠. 아들이 유일한 제 삶의 희망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제 말을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아들은 저와 같이 고민한 대학과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제 자랑이 되어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는 너무 극성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들의 모든 걸 다 챙겨준다고 해도 성인이 된 대학생부터 조금씩이라도 아들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옷 입는 것부터 학교 스케줄까지 제가 모두 다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착한 아들은 다른 말 없이 따라주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마음속에 저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담된다며 줄여달라 부탁을 해왔습니다. 동현아, 내일 과에서 하는 주점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안 가면 안 될까? 네? 이미 학과 사람들과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빠져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 저도 성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보살핌은 필요 없다고요.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숨이 막힌다고요. 이 나이에 어머니 계획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숨이 막혀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되돌아보게 해주었죠. 제 잘못을 인정했고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들 일에 대해 관심을 억지로 외면하며 아들을 믿고 지내게 되었죠.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은 제 보살핌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전에 비해 한결 부담감이 없어진 아들은 저와 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되어 지냈습니다. 이후 아들은 자신의 사생활 중 특히 연애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가 된 아들이 누굴 만나고 있는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절대 물어보지 않았죠. 몰래 훔쳐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겠지 싶어 쏠리는 관심에도 억지로 마음을 돌렸죠. 그런 아들이 저에게 먼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자신의 연애를 알려왔어요.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자친구에 대해 설명을 하는 내내 웃으며 칭찬을 저에게 해왔죠. 다행히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어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너무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죠. 저에게 연애 사실을 밝히고 나서는 더는 숨기지도 않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해왔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말이죠. 그때까지는 단순히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정식으로 결혼 인사하러 여자친구가 올 거라며 말을 해왔죠. 마음의 준비를 채 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될 아이의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 얼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아들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니 제가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될 정연이라는 아이는 너무나도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민을 가게 된 정연이는 집안도 넉넉한 편이었고 대학도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왔다고 했죠.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한국 지사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직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가지다 아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른 앞에서 보이는 예절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걸로 보아 많이 배운 것 같았고 성품도 훌륭한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보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만큼 착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며느리감으로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도 결점을 찾기 힘든 그 완벽함이 저에게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며 기대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말하게 되었죠. 동현아,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결혼을 아예 무르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겠니?
결혼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너희들이 연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다 즐기고 나서 결혼을 해도 되는 거잖아. 어머니, 좋게 포장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본래 하고 싶으신 말씀하세요. 결국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저를 곁에서 떠나보내는 게 싫으시거나 정연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 같아서 그래. 너희 아직 몇 년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는 일이잖아. 몇 년 뒤에는 어떤 핑계를 말하실 거예요? 그때는 정연이 핑계요? 아님 나이 드신 엄마 홀로 두면 안 된다고요? 대학생 때도 이야기했죠. 제발 저에 대한 기대와 집착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께서 충분히 밖에서 자랑할 수 있게 잘 자랐는데 이걸로 부족하세요? 다른 부모들은 결혼 못 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결혼하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평생 제가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까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는 한 발자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반대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바라만 보았죠. 결혼 이후 아들과 저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괜한 소리를 한 저 때문이었죠. 그런 우리 모자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시어머니인 저에게 깍듯이도 잘했어요. 어느 시대를 기준 삼아도 효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자신의 품에 작은 것 하나 들어오면 그것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며느리가 잘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에게 정성을 들여 잘해주니 결혼 전 큰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죠. 며느리에게 받은 것만큼 잘해줄 능력은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를 해주며 고마운 며느리에게 마음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결혼 전 생긴 불편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죠. 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도중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해왔어요. 솔직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래도 같은 땅을 밟고 있으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멀고 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네, 어머님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경력에 정말 좋은 기회여서 놓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미국 내에서 주목받는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부족해서 남편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것도 일반 사원이 아니라 부서 내 책임자로서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어? 아니다. 자식이 잘 되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게 부모인데 네가 나 대신 고마운 일을 해줬는데 죄송한 표정을 지어. 난 괜찮아. 걱정 말어.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들 잘 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기에 섭섭하기는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 또한 저에게 찾아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어요. 혼자 남게 될 저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해를 부탁해왔습니다. 그렇게 말까지 직접 해주니 섭섭하기는커녕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아들과 저는 화해를 하게 되었고 이민을 가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조금 넘어 아들과 며느리는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이민을 가고 난 뒤에는 졸려가는 눈을 억지로 깨워가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한국에서 매일 두 아이의 무탈한 생활을 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 연락을 하기 힘들어졌어요. 걱정이 되었던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 동현이와는 전화통화하는 게 힘드네. 무슨 일 있니? 큰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아예 처음 왔을 때보다는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에 적응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방식도 한국과 달라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워낙 능력 있으니 잘 적응하겠죠. 제가 옆에서 내도 잘하면 잘 챙길게요. 적응으로 정신이 없다는 말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옆에 정연이가 있어 한시름은 덜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주는 것보다는 마음이 덜 놓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었죠. 가끔 아들이 먼저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그 통화 때마다 아들은 타지 생활 적응에 힘이 많이 드는지 오랜만에 통화임에도 저에게 단답형으로 말하며 많이 피곤한 모습을 보였죠. 내 욕심에 피곤한 아들의 쉬는 시간을 빼앗는 거라 생각해서 전보다 통화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들에게 부담을 주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들의 소식은 며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자며 저 자신을 설득시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뭄에 콩나듯 하던 아들과의 통화가 아예 연락되지 않았어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죠. 걱정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미국에 연락을 할 방법은 없는지, 혹시 제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있었어요. 사돈되는 분들께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들의 걱정을 했고 미국을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어요. 공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라졌다고 말해왔죠. 다 큰 성인이 사라졌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며느리가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공항에서 집으로 오고 있던 며느리를 중간에서 만나게 되었죠. 너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야? 동현이가 사라지다니.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며느리의 눈물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겨우 차리며 며느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독여가며 물었죠. 그 사람 적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유학이든 이민이든 타지 생활하면 전부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주고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저 나름대로 사람들도 사귀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같이 일하게 된 동료들과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놨는데 찾지도 못하고 요 며칠 남편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니, 거기 경찰들은 뭐 한다고 하니? 그 대사관인가 뭔가 하는 곳에는 연락한 거야? 네. 우선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왔어요. 미국 땅이 워낙 넓어서 마음먹고 숨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요. 우선 미국 내에서 남편 찾을 수 있는 건 다 하고 왔어요. 전화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또 남편 찾는데 도움 될 만한 것들도 챙기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곧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동현 씨 찾는데 최선 다할게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저 먼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죠. 며느리는 저에게 한국에서 아들의 소식을 찾아달라 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을 찾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챙긴 며느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 역시 오매불망 아들의 소식만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으로도 돌아올 수 있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초등학교 때 친구부터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만나가면서 아들의 소식을 물어봤죠. 하지만 다들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동창도 이민을 간 후로는 아들과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외국으로 간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들 소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없이 아들을 찾아다니는 건지 연락마저 잘 되지 않았죠. 겨우 연락이 될 때면 며느리는 긴 한숨을 쉬며 아직도 동현이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현아, 어떻게 동현이에 대한 소식 찾은 게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찾아본다고 찾아보고 있는데 제 노력이 부족한가 봐요. 이 사람 정말 하늘로 솟기라도 한 건지 작은 흔적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 녀석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거라니. 울지 마라, 아가.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마. 내가 영어 하나 못한다고 해도 혼자 찾는 것보다는 둘이 찾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내가 실종 전단지 돌리며 돌아다니마. 아니에요. 동현씨 향수병으로 한국을 그리워했으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그 사람 지인들 통해 연락은 없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저 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도 내 자식이 그 나라에서 사라졌다고 하고 여기에는 작은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무작정 거기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니? 또 너 혼자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마음이 너무 쓰인다. 혼자 힘들어하며 견디기보다는 둘이서 아픔을 나누는 게 낫지 않겠니? 여기로 오시면 제가 어머님을 신경 써야 해서 동현씨 찾는 일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 대사관분들과 현지 경찰들도 동현씨를 찾고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한국을 맡아주세요. 저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 넓다고 해도 막막하지 않은데 어머님께서는 홀로 전국 찾아다니셔야 하니 저보다 더 힘드시죠.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니 죄송해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가서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니? 동현이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디 조용한 데 있을 수도 있고 워낙 엄마한테 간섭받기 싫어하던 아이니까 친구들과도 입을 맞출 수도 있어. 네 말대로 내가 한국에서 동현이를 계속해서 찾아보마. 거기서 아주 작은 소식이라도 알게 되면 꼭 내게 전화해다오. 그게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알겠지? 며느리의 말에 따라 전 우리나라 전국을 돌며 동현이를 찾아 헤매다녔습니다. 동현이가 과거에 작성한 일기와 메모에 적힌 지역은 전부 다 찾아다녔죠. 수학여행, 군생활, MT, 친구들과 여행 등등 과거 동현이의 발길이 닿은 적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동현이를 아는 지인들에게 동현이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건 없냐며 애원을 하듯 물었어요. 하지만 정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어디에서도 동현이에 대한 소식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 나라에는 동현이가 없는 게 확실했어요. 제가 직접 미국을 가보려고 했죠. 거기다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게 미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게를 더 실어줬습니다. 동현이를 찾아야 하는 건 당연했고 불쌍한 며느리 신변에도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 더는 한국에 있을 수만은 없었죠. 홀로 미국행을 알아보게 되었고 여권과 비자를 만들기 위해 바빠졌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희한하게 생긴 편지 봉투가 들어와 있었어요.
무슨 편지인가 싶어 꺼내봤더니 글쎄 3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죠. 아들 이름 석자에 눈이 돌았던 저는 급히 그 자리에서 편지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죠. 아들은 지난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것도 미국도 한국도 아닌 필리핀 감옥이었습니다. 아들이 왜 미국도 한국도 아닌 필리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 소상히 알고 싶었지만 편지지 안에는 이 모든 게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가 생긴 일이라는 말밖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3년 동안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죠. 몇 번이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답장이 오지 않은 걸 보면 며느리가 중간에 가로채기라도 하는 것 같다고 했죠. 자신에게서 편지를 받은 내용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확실했고 3년 만에 찾은 소식이니 이 편지가 가짜라고 해도 아들이 있다고 하는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곧바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고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열악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을 간 시간까지 포함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건 시간의 흐름으로 바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과거 건강하던 때와 비교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걸요. 아들을 찾았다는 생각에 오열을 했고 아들 또한 3년 만에 만난 저를 보고 안심이 되었는지 눈물을 쏟아냈죠. 그리고 아들에게서 어떻게 미국이 아닌 필리핀에 오게 되고 감옥에까지 수감이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들은 미국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지인에게서 일자리를 소개받고 지내게 될 나라가 처음부터 필리핀이었다고 했고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제가 오만 걱정을 다 할 것 같아 저를 안심시키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것 또한 며느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때 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 된다고 아들을 설득시켰다 했죠. 그렇게 넘어간 필리핀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하고 나서 처음 며느리 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 일을 하러 갔는데 앞서 설명받았던 내용들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 며느리가 말한 일자리는 필리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중 하나를 하청받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을 해서 보니 필리핀 정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했죠. 그곳은 인터넷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을 운영하는 업체였다고 합니다. 업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 아들이 봤던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험악한 인상의 조직폭력배라고 했죠. 그곳에서 사이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은 당연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의 조직원들이 아들을 둘러싸고 협박을 해왔다고 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욕설과 함께 계속해 협박을 해오는 폭력배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당일에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자 그 조직폭력배들이 아들을 승합차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직접 집 안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고 했죠. 애초에 세운 계획은 틀어졌지만 집안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고 며느리와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그곳을 도망치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도망을 치자 했는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을 쳐다만 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곧이어 낮에 업체에서 본 조직폭력배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그 조직은 한패였던 거예요. 개발자인 아들에게 일부러 접근을 해왔던 거고 자신들의 경비를 최소한으로 아끼기 위해 필리핀까지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에서는 며느리에게, 회사에서는 조직원들에게 감시를 받아오며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해요. 밤낮 할 것 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상황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몰래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잠을 자고 있는 며느리 몰래 화장실을 가는 척 안방에서 나온 아들은 여권과 지갑만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죠. 그런데 건물을 나오자마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서 조직원이 나와 곧바로 붙잡혔다고 했어요. 조직원들은 도망치려고 했던 아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무참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고요. 이후 더 삼엄해진 감시로 도망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잠시 담배를 피는 시간마저 감시가 붙었고 휴대폰조차 일일이 확인을 받아가며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제가 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게 아들과 잠시 통화를 시켜줬었고요. 그때 아들이 피곤해서 단답형으로 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보니 짧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그곳을 도망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다음번의 기회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 뜻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아주 잠시 담배를 피는 자신에게 감시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업체 건물에서 도망을 나왔고 몸을 숨겼죠. 매일 안대가 가려진 채로 승합차를 타고 집과 업체만 왔다 갔다 했으니 주변 지리를 알지 못했고 경찰서와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죠. 한동안 몸을 숨긴 아들은 현지인들에게 물어 경찰서를 찾아냈지만 그곳에는 조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고 다니는 조직원들은 아들이 회사 내 범죄를 저질러 찾고 있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죠. 결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의 경우 업체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위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대사관을 들어갈 기회만 노리던 아들은 적당한 때를 틈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조직원들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폭행과 고문으로 이어졌고요. 저번에는 폭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아들이 끊임없이 도망칠 시도를 할 거라는 걸 알았던 조직원들은 위험 부담을 줄이려 했죠. 필리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팅 범죄를 이용해 아들을 필리핀 감옥에 영영 보내버리기로 한 겁니다. 며느리와 조직은 아들이 마약 복용과 유통, 판매책으로 보일 수 있게 집안 곳곳을 조작했고 현지인들까지 끌어들여 아들이 폭행과 협박, 무기 소지까지 한 것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필리핀의 경우 돈이 없으면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완벽히 조작해놓은 세팅 범죄의 경우 더더욱 힘들었죠. 조직원과 한패인 며느리는 당연히 아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수질이 상태가 좋지 않아 생수를 사 먹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생수 한 병 살 돈도 넣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리핀 감옥에 있는 다른 한국인 수감자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감옥 내부에 있는 조직원으로 인해 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재판마저 조직원들이 손을 쓰는 바람에 늦춰지며 평생 감옥에서 수감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겨우 저에게 보낸 편지들도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조직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제 생각에도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 소식을 알릴 때 조직원들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고 매번 수거를 해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들을 찾아 나선다고 정신이 없을 때도 혹시 아들에 대한 제보나 정보가 날라오지 않을까 항상 우편물들을 확인했었거든요. 아들에게서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후 아들을 찾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걸 후회하고 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며느리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직접 찾아가 봤더라면 이상한 점을 좀 더 빨리 깨닫고 아들과 일찍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아들도 지금과 같이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악마 같은 며느리와 조직들의 잘못이었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게 저의 안이한 태도로 생긴 일 같아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제 아들을 찾았으니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이곳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올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죠. 감옥 내부까지 조직원들이 있어 제가 아들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되면 감옥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죠. 거기다 사람을 도구 정도로 보는 극악무도한 놈들이라 제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선 면회가 끝나면 호텔 안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과 경찰을 통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을 검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뒤에야 아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며칠에 걸쳐 조직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건물, 숙소, 구성 인원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전 그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죠. 그리고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발을 떼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경찰에 알리기 위해서요. 수사를 요청했고 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함께 제가 기억하고 메모해두었던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게 되었죠. 다행히 경찰들은 제 말을 믿어주었어요. 제가 제출한 조직원 신상들 중에 경찰들이 쫓고 있는 범죄자들이 있었거든요. 수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아들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대사관에도 해당 사실들을 알리며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말하게 되었죠. 혹시 감옥에서 무슨 변고라도 당하면 안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이 알려준 정보로 해당 조직원 대부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며느리 그녀는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한국으로 들어간 후였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년만은 제가 직접 처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며 사람 찾는 일에는 이미 도 같은 상황이었고 며느리는 제가 아들을 만났던 것조차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신분을 꽁꽁 숨기고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거짓된 사람들로 내세웠지만 그래도 전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사람들을 소개받게 된 저는 며느리가 숨어있는 장소를 알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받은 고통의 시간을 되갚아줄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지방 소도시 원룸에 살고 있는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지만 붙잡힌 동료들 소식을 들은 것인지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죠. 밤에도 작은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며느리의 집이 보이는 여인숙에서 묵고 있던 저는 새벽 시간 먹을 음식을 사올 며느리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 닫히는 문을 잡고 며느리를 안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당신 뭐야? 누군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나다 이년아. 어머님? 어머님께서 여길 어떻게... 어머님? 이년이 누가 네 어머님이야? 나랑 우리 아들을 잘도 속여놓고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나와?
이런 곳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동현 씨 찾으러 온 거예요. 이곳에 동현 씨 봤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거짓말을 하는 그녀에게 옆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서 후려 갈겼습니다. 뻔뻔한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내가 아직도 모를 줄 아니? 네가 우리 아들 속여서 결혼하고 범죄에도 이용했잖아. 너네 조직들 정보 내가 아들에게 받아서 경찰에게 넘겼다. 재판장에서라도 니녀는 꼭 한 대 갈겨줄 거라고 마음먹었는데 고맙게도 네가 여기 있더구나. 이미 법은 법대로 다 알아봤으니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려면 해라. 이미 아들 그곳에서 빼낼 준비는 다 해놨으니 나도 이곳에 미련 없다. 그리고 죽기 싫으면 네 손으로 직접 경찰에 전화하고. 그때부터 일방적인 저의 폭행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녀 때문에 맞고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때리는 게 힘에 부쳐도 악을 쓰며 때렸죠. 작은 원룸에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되었죠. 곧이어 경찰이 번호키를 뜯어내고 들어왔고 그제서야 제 복수극을 마칠 수 있었죠. 이렇게 한다고 아들과 제가 겪은 일이 잊혀지고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처벌받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보단 속이 시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도 저는 이정현 그 여자가 수배범이라는 걸 알리며 순순히 경찰들을 따라 나섰죠. 저는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90시간 사회봉사도 선고받았습니다. 후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일찍 신고가 된 것이 아쉬울 뿐이었죠. 고소도 하기 힘들게 아주 아작을 냈어야 했는데 제가 행동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동안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누명을 밝히는데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조직원들에게서 나오는 진술과 정황 증거로 인해 풀려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죄관에서만이었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아들은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한 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죠. 목숨까지 위협받는 협박을 받은 것과 함께 범죄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양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죠. 아들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라는 안도감에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죠. 아들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어려운 시간을 자초에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구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범죄와 폭행에 노출이 된 환경에서 지냈고 그 이후에도 열악한 교도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수밖에 없었죠. 회복을 하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다 큰 성인이 나이든 부모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아들은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들도 과거와 같이 회복된 상태고요. 해오던 일은 그만두고 지금은 저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겪은 만큼 앞으로는 아들과 저 모두 행복하게만 지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섭섭하고 짜증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 두 모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면 아들 일을 겪으면서 해외의 아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돈과 취업으로 사기를 당한 상황이었죠. 이곳에 저와 같이 자식을 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식분들에게 이런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항상
자식의 세세한 부분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들과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요. 그럼 제 모자란 글솜씨에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